오늘의 추천 도서는 정말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이고요. 이 책을 왜 안 했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그러게요? 안 했었나? 바로 EBS 자본주의. 이게 EBS 다큐프라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거를 책으로 엮어서 나온 거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경제경영 분야에서 스테디셀러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책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또 부동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네. 미국 금융사학자인 존 스틸 교수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다. 1990년대 중반 주택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주택 거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가격이 상승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모기지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자산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전혀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해서 순자산이 공짜로 늘어나니까요. 그리고는 모든 거품이 그렇듯이 뻥 터졌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주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뭔가 이상하다는 게 감지됐죠.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현재 주택 가격은 아직도 2007년 수준보다 낮습니다. 다른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죠. 내려간 주택 가격 때문에 소비가 줄었습니다.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와 도서가 2013년에 나왔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2013년은 2007년 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에 있는 자산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특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시기였거든요. 이때가. 그때 이제 이 어떤 미국의 학자분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기 EBS 다큐프라임에서. 집값이 올랐다가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됐다.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교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훈을 줄 수 있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 집값이 이게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집을 이제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도 2007년까지 그렇게 올라가다가 뻥 터져서 2013년까지 떨어졌고, 그때 상황을 묘사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이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유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여기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자산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를 늘렸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면은 차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는데 마치 자기가 돈을 엄청 번 것처럼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월급은 똑같아. 근데 돈을 엄청 벌었다고 생각을 하고 소비가 막 늘어나요. 맞아.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이미 뭐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내 집으로. 그래서 집값이 막 올라요. 근데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은 이전랑 똑같은데 내가 소비를 막 늘리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내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가 되게 부담이 되거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돈 다 어디다 썼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게 영원히 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여기 2013년에 집값 엄청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되게 큰 교훈이 있는데, 이 책이 2013년에 나오고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죠, 또? 지금 또 많이 올랐죠. 그쵸.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은 여기서 나오는 것만 보고 그래, 집은 사면 안 돼 라거나, 아니면 지금 올라가는 거 보면서 무조건 사야 돼 라고 하거나. 근데 살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물가처럼 출렁출렁 하긴 했지만 집을 사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 안 그러면은 이 계곡을, 이 골짜기를 버텨서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교훈들이 이 내용에 있는 것 같아요. 코크님 어땠어요? 보면은 실제적으로 저희도 광주에 살고 있고, 광주도 신축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이제 아무래도 자산이 그만큼 이제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니까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은 차를 바꾸고 이런 경우들 솔직히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만약에 제가 그냥 실거주 한 채가 있고
그게 이제 자산이 이제 이렇게 올랐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주변 소비를 또 따라가게 그렇죠. 돼 있고 왠지 그냥 든든하면서 왠지 이 정도는 내가 좀 써줘야 이 경제가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언제부터 그렇게 아니, 경제 생각을 했어? 역시 경영학과. 보니까 역시 경영학과. 역시. 그랬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클이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5% 이제 전세 증액을 하면은 그 이제 5% 증액분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오른 거에 대해서 이제 받은 그렇죠. 거니까 아 이걸 좀 어떻게 좀 뭘 좀 소비를 할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하는 그런 그렇죠. 사이클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현재는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대출을 좀 갚음으로써 좀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인플레를 먹는 자산을 계속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부분을 좀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이제 지금 코크님 얘기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거주 가격이 오르면 내가 돈을 맞아요. 번 것만 맞아요. 마냥 생각을 엄청 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막 올리려고 했던 거가 실물 경기, 소비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실거주 한 채가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란 거지. 솔직히 예를 들어 뭐 용인에 집이 있으면 뭐 분당집이나 수원집이 또 안 오른 게 아니거든요. 더 많이 올랐죠.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서 사실은 뭐 내가 이거 판다 하더라도 네. 더 좋은 데 가려면 돈 더 줘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네. 뭐 그렇다고 이제 뭐 더 뒤로 갈 수 있는 건 사실 그건 아니죠. 어려우니까. 네.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제 아래로 가면.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럴 때 본인이 뭔가 경거망동하면서 소비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은 거의 코코님처럼 한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될 사람들은. 그 예전에 사실 코코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 마스터님도 그때 20억 네, 넘었는데 맞아요. 중고차 1,000만 원 안 네. 되는 거 샀다고. 그때 저한테 코코님은 네. 아마 외제차 살 거라고. 아 그래서 한 거야? 내가 말 잘했네 그러면.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 방송이 도움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이 코코님을 살리고 있어 내가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혼자 어디서 벤츠 샀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문제는 하락장이 되면은 대출 받은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자가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죠. 빚 중에 이제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는데 네. 그나마 자산을 늘리는 건 좋은 빚이지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내가 뭐 차를 산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뭐 소비 때문에 빚을 내는 거는 2배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최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막 5천 1억씩 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 이 책에 나온 제 시사님처럼 내가 만약에 그 안중에 뭐 대출이자도 내야 되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또 거기다 자동차도 뭐 이제 본인이 할부 할부도 사야 내야 되고 되고. 그럼 사실은 본인이 뭐 정말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지금 좋을 때 특히나 집에 한 채 있는 분들은 집값 올랐다고 내가 너무 이제 소비를 늘리면 나중에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혹시나 하락장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소비를 너무 늘리지 않는 거를 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 저희가 이제 재무 코칭 하잖아요. 음. 네, 예전에 그때 오셨던 분이랑 대화를 나눴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분께서 이제 수도권의 신도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분양을 받았으니까 올라갔죠. 근데 올라갔는데 그 부부가 오셨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차를 지르신 거예요. 오기 전날. 아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 현금 흐름은 똑같잖아요. 그쵸?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집값만 올라간 거지. 오셔서 저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그분이 저한테 자기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치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했는데 분양을 이게 받아서 어쨌든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오른 거 뭐 한 2억 올랐는데 내가 1억짜리 차 그치, 사면 나한테 보상을 1억 해줘야지. 남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되게 부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이런 책을 읽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약간 찔리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걸 통해서 잘 바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나인님이 얘기한 게 이제 운치 기삼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돈을 번 게 이게 운 때문인지 내 능력 때문인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인생은 운치 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운이 좋을 때 이렇게 난 사실 내가 뭐 잘 알아보지 않고 청약만 넣었는데 내가 뭐 몇 억이라는 돈이 왔을 네. 수 있는데 그 운이 사실은 뭐 0일 때나 뭐 1, 2, 3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기술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리스크 해지하는 기술 아니면 코코님처럼 미리 이제 내가 절약을 좀 약간 소비를 줄이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 내가 그 위험한 장에서도 버틸 수가 있어요. 운이 뭐 0이 돼버리면 나는 이제 바로 이제 그렇죠. 5가 안 되면 마이너스거든요. 음.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뭐 몇 년간 주식 부동산이 다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제 얘가 운 때문인지 실력 때문인지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난 운 때문이었고 난 실력은 부족했어라는 걸 하면은 조금 이제 위험한 것은 안 하는데 이게 내 실력이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나는 뭐 되게 잘하지 뭐 네. 나한테 재능이 있나라고 하는 분들이 10년 이상 이제 다른 분들 도와줘 본 느끼는 네. 부분이 나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네. 이거 보시고요. 책도 보시고 영상도 보세요. 좀 어려우면 네. 영상을 먼저 보시는 것도 자본주의 좋더라고요. EBS 다큐프라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꼭 같이 보시면 저희 영상이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야기 나눠볼 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또 요즘에 물가 올라간다고 막 여기저기 난리잖아요. 네. 이거를 보면서 그냥 물가 오르나 보다 막 하면서 막연히 두려워할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은 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리를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읽어볼게요.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 우리는 학창시절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이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짜장면 값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50년 전부터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 왔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야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 비춰보면 이것도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 결국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을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다. 요즘에 제일 핫 이슈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미 체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오르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나이키 신발을 봤는데 우연히 옛날에는 10만 원이 안 되는 신발도 심심찮게 있었거든요. 뭐 9만 8천 원, 8만 9천 원 이런 거 없어요. 아, 지금 없어요? 없어. 키즈용 신발 빼고는 10만 원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 안 됐더라고 보니까. 밥 먹으러 가서도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평균 10,000원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신입사원 때만 해도 한 5,000원, 6,000원으로 밥 먹었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올라가고 지금 10,000원이 됐고 마트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플레가 계속 물론 그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좀 조절이 돼요. 급하게 오르는 시기가 있고 최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기가 있고 아닌 시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뭐 뉴스를 봤는데 철근 있잖아요. 네. 그 철근 값이 원래 뭐 키로당 70만 원인가 이랬는데 지금 거의 2배가 됐대요. 네, 엄청 비싸다고. 네. 그래서 건물 짓는 거를 지금 못 하고 있대요. 막 학교 짓다가 못 짓고 이런 것들이 왜 올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호크님도 방송 들어갈 때 나 경영학과 학교 다니면서 엄청 배웠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이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됐다. 맞아요. 경영학과 딱 들어가면 처음에 사는 책이 뭐죠? 경영 개론 뭐 그렇죠. 이런... 그거랑 또 유명한 거 있잖아요. 맹큐의 경제학 이런 거. 경제학 원론 이런 거. 거기 보면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실제로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다 설명할 수 그걸로 없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수요 공급의 법칙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돈의 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나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수요 공급의 법칙 우리가 일반적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하나만 설명할 수 없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단 뭐 돈의 양에 대한 거는 뭐 이따 얘기하더라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물가가 대부분 것들은 다 올라가요. 대부분. 그렇지만 아주 길게 봤을 때 오르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있죠? 제가 보니까 그 PC방 PC방 아직도 1,000원이거든요. 어. 근데 그게 1990년대 후반에도 맞아요. 1,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1,000원인 거예요. 그럼 그거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런 것들의 특징을 알면 이런 것들은 안 오를 수 있다.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다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안 오르는 것들, 그 PC방 같은 거의 특징이 수요가 계속 감소하거나 PC방의 수요가 왜 감소했을까요? 거의 이제 개인 컴퓨터가 그렇죠. 집에 있다 보니까. 근데 사실 가정용 컴퓨터가 있더라도 PC방에서 하는 게 많았어요.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면서 데이터 접근이 어떤 묶여있는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길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PC방 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가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PC방 계속 생기는 거죠. 가격이 못 올라요. 이런 거 빼고는 다 오른다. 그러면 뭐 저희가 가끔 부동산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실 때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관점에서 보시면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부동산 다 올라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무조건 폭락한다고 하지만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 안에서도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물가가 오르는 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물건들이 다 해당된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것들도 있다. PC방처럼.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택들. 특히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아주 낡아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택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이 책을 읽을 당시에 저한테 인플레이션은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소주 값의 변동으로 네. 내가 분명히 마실 때 2,500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또 3,000원이 되더니 어느 순간 3,500원, 4,000원 막 지금 이제 5,000원까지 5,000원. 됐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이 늘어난 건가? 수요가 넘쳐. 소주 인구가 막 폭증해. 본인 입장에서 계속 보는데 원래 주당 한 병인데 2병씩 3병씩 먹는 거야 지금. 그쪽으로 관심이 역시 있었으니까 경영학과 역시. 그건 맞아요. 역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살았어 그냥 인플레가 그렇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계란이 한 판에 원래 4,000원이었는데 7,000원이래. 오 비싸네. 그래도 또 필요하니까 사죠. 그냥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다 올랐나 보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또 투자적인 관점에서 들어가 봤을 때 확실히 너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는 당연히 다 오른다고 장기적으로 다 우상향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의 구축 아파트는 오히려 어떤 것들은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작은 도시의 그런 오래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보면서 똑같은 주택이고 똑같은 아파트여도 이게 진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먹는 게 있고 안 먹는 게 있는데 이걸 정말 잘 구분해야 되겠다. 무조건 뭐 주택은 오른다 이걸로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는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좀 접근을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노바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좀 이 책 내용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저는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을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걸 그렇죠.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 그걸로만 가격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짜장면 가격처럼 사실은 짜장면이 수요가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공급이 더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데도 가격이 오른 거는 그걸 다시 따져보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은 짜장면을 만드는 주방장의 인건비, 그렇죠. 급여 같은 거 올라가야 되고 또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밀가루는 재료비가 올라가게 되죠. 그 외에 뭐 월세나 뭐 이렇게 운영비, 경비도 올라가게끔 되고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것 같고 저는 이거 보면서 분양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맞아요. 계속 올라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전세가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왜 그러냐? 분양가도 아파트를 짓는 그 철근비, 콘크리트 값, 재료비 자체가 어떤 원자재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의 연동을 받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일하는 인건비. 인부도 사실은 예전에는
대학교 때 일할 때만 하더라도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서 잡부로 일한 적이 네. 있었거든요. 아파트. 이제 요새 보면은 뭐 20만 원, 뭐 해도 거의 네. 우리나라 사람 없고 외국인만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농업비가 올라가고 거기 따라서 아까 나인님 얘기했던 뭐 철근. 밥값도 네. 아, 밥값. 그렇죠. 경비도 늘어난 네, 거거든요. 그렇게 따진 거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가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분양가 왜 이렇게 비싸? 아, 학비 왜 이렇게 비싸? 뭐 음식값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지만 반대로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그러면은 급여 좀 약간 줄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또 이제 말도 안 되죠. 난리 맞아요, 났잖아요. 맞아요. 말도 안 매년 되는 조금씩 거죠.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에서 보면은 조금씩 물가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얘기 나오는데 너무 비싸다 학비 떨어뜨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대학교 학비 떨어뜨리려면 거기서 이제 뭐 교수분들 인원을 줄이거나 아니 연봉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또 약간 힘든 부분이 있을 그렇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들 자산을 내가 잘 장기 보유하면 그렇죠. 나한테도 기회가 있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책에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면 좋은 거냐.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기업들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자본주의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걸 우리가 알고 너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자산 같은 거를 보유하고 이렇게 가져가면 그게 안 가져가는 것보단 낫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 살기 힘든가? 임골부 느낀 거는 좀 자본주의를 모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자본주의를 모르면. 네. 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부자를 많이 꿈꾸고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자본주의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저는 굉장히 그 결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책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소비에 대한 소비.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딱 카드 내역 딱 보면은 이게 줄이 많아. 근데 금액은 얼마 안 돼, 다. 3,000원, 8,000원, 막 이래. 근데 다 하니까 120만 원, 막 이런 거 있잖아. 다이소가 아니, 그럼 이거 진짜 공감 많이 될걸? 자기 카드 내역서 본 사람들 중에 아니 목돈 쓴 건 하나도 없는데 모이면 막 120, 130인 사람들 맞아.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왜 돈을 왜 이렇게 쓴 것도 썼지? 없는데. 나 쓴 것도 없는데 왜 이러지? 이럴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적절하게 소비하고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소비 습관은 건강한가? 이 책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일부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걸 들으시면서 내 소비 습관이 어떤지 여러분들 셀프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독 소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 소비로 인해 잠시 자존감은 회복이 되지만 결국은 다시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죠. 결국은 낮은 자존감이 과소비를 불러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핑을 하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쇼핑을 할 때 많이 분비됩니다. 우리는 쇼핑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도파민을 분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 소비는 치료해야 될 병이다. 다음 문항들로 자신의 소비 성향을 체크해보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를 들으시면서 OX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번, 나는 쇼핑 습관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2번, 나는 쇼핑할 때 죄책감이 든다. 3번, 나는 가족이 보지 못하도록 쇼핑한 물건들을 숨기곤 한다. 4번,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사는 행위 자체가 더 즐겁다. 5번, 나는 쇼핑을 한 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안에 가득하다. 6번, 나는 주위에 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한다. 7번, 얼마나 쇼핑을 많이 하는지 알면 다른 사람들은 아마 기절할 것이다. 위 문항 중에서 4번에 해당되면 기분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번, 3번, 5번, 6번에 해당되면 좀 많은 소비를 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1번, 7번에 해당된다면 심각한 쇼핑 중독일 가능성이 있다.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마케팅의 공격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은 자존감에 우산을 펴는 것이다. 소비와 행복은 결코 정비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떤 소비가 행복한 소비일까? 물질에 대해서 돈을 쓰는 소비보다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어떤 삶의 경험에 투자하는 쪽이 훨씬 더 오래 기억되고 만족감과 행복감도 오래 지속된다.
제가 이제 여기 내 쇼핑 습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그 문항들을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그 문항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를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소비가 좀 더 긍정적인 소비인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같이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 나온 것 중에 1번 쇼핑 습관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제가 여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나도 미혼일 때. 나도.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야구 엄청 좋아했거든요, 진짜. 맞아요. 좋아했잖아. 야구장 시즌권을 끊어갖고 다녔어요. 1년에 경기 절반 홈 경기 절반 원정 경기인데 제가 응원한 팀 잠실구장이었거든요. 1년에 60번 이상을 잠실에서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거의 40번을 갔어요. 1년에 40번 간 거예요, 야구장을. 좀 미쳤었어요, 저. 근데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자기 옷 입고 봤거든요. 이제는 뭐 입고 보죠? 그 선수 그 티셔츠나 팀 번호 유니폼 있잖아요. 응. 이걸 내가 하나씩 사기 시작한 거예요. 비싸요? 비싸요. 비싸지. 하나에 10만 원 넘어요. 지금 더 비쌀걸요? 제가 그거 끊은 지가 벌써 7년 다 됐으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하나를 사잖아요? 거기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 이름을 가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선수 이름으로 하나 살까? 그 선수가 많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다 이쁜 거야, 나는 그 선수들이. 하나 둘씩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제가 진짜 기절초풍할 뻔했던 게요. 제가 투자하기 전에 다 정리했거든요, 이런 걸. 그러니까 저한테 붙어있는 거 다 떨어내려고. 그러면서 정리하는데 제가 이거 몇 벌 있었는 줄 아세요? 10개? 20벌. 선수가 20명이에요? 아니 선수가 이적하거든. 막 이적하고 아니 그리고 23인 엔트리인데 23인 엔트리인가? 하여튼 20명 좀 더 되나 막 이래요. 1군 선수가. 사서 모으다 보니까 20벌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옷이 너무 많아. 계속 나와, 저지 셔츠가. 그거 보면서 제가 엄청 경악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를 인정해야 돼, 일단. 그때 막 욕을 해요, 나를. 막 제가 그랬어요. 이런 미친 막. 근데 그 상태에서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를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여기 아까 나온 거 중에 제가 1번이었다고 했잖아요. 통제하지 못한다. 근데 그게 쇼핑 중독인 거예요. 이 쇼핑 중독이 별게 아니에요. 제가 저지 셔츠 말고는 또 돈을 안 썼어요. 딴 데. 다행이네. 근데 그거 하나에 꽂혔는데 그게 나를 통제를 못하는 거야.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럼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소비 행태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어떤 식의 종잣돈을 모으시거나 아니면 하면서 어쨌든 나가는 고정비는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가성비 높은 소비를 할 수 있을까? 이거가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을 정해요. 예산을 정한 다음에 이만큼은 모을 돈, 이만큼 쓸 돈. 그럼 쓸 돈 중에 비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 비율에는 뭐가 있냐면 비율 안에 경험할 수 있는 소비를 최대한 늘리는 거죠. 아니, 얼마 전에 너바님께서 저한테 그 민속촌 가봐. 진짜 좋다. 그 용인 민속촌. 네. 근데 저는 민속촌이라고 하면 왠지 막 그 초가집 있고 그 TV 프로그램 찍을 때 빌려주고 네, 막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검색을 해봤어요. 아, 진짜 잘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아이를 데리고 이번 주말에 쇼핑몰에 가서 하는 것도 돈을 쓰고 아이하고 민속촌에 가서 같이 거기서 사진 찍고 밥 먹고 하는 거 하고 나중에 과연 뭐가 더 오래 기억에 남을까? 맞아. 근데 쓰는 돈은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비를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더 행복한 소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코코님은 어땠어요? 저는 미혼일 때 진짜 완전 심했어요. 카드깡하고 그랬어요. 연체 전화 오고 여기 이 카드 해서 저기 돌려막고 막 진짜 그 정도로 전혀 진짜요? 개념 없이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돈을 버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맞아, 꾸미는 맞아. 게 좋으니까 브랜드의 옷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월급날만 되면은 카드로 딱 긁어버리는 거예요. 할부로 막 해. 그래갖고 다음 달에 그때 당시에 닉스가 유행이었어요. 닉스 바지. 잘 모르시려나? 닉스 바지? 잘 모르겠다. 아시잖아요. 저 몰라요. 저. 근데 왜 그게 이제 바지 뒤에 닉스라고 써있거든요. 그걸 바지를 입으면 아 닉스 바지를 입었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질 정도. 근데 그걸 제가 여러 개를 사고 근데 그거 이게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였죠. 청바지 그때 당시 원래 청바지 한 3, 4만 원인데 그때 그 청바지가 10만 원 넘는 고가의 청바지로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30년 전에요? 30년 30년 전이야. 근데 되게 비싼 거지. 그 당시에 비싼 그 거였죠. 근데 가격이면. 그 당시에도 10만 원이 넘었으니까 바지 하나에 청바지 하나에. 지금도 청바지 5만 원인데. 근데 그래서 근데 제가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은 또 다른 새로운 브랜드가 또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또 사. 근데 결과적으로는
카드 값만 계속 쌓이고 그렇다고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로 그러니까 자존감을 소비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이거 여기 보면 또 이거 있잖아요. 3번에 가족이 보지 못하도록 쇼핑한 물건들을 숨기고 난다. 맨날 엄마가 물어보면 있던 거야. 누가 너 이거 또 샀어? 있던 거야. 근데 이 얘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 택배가 왔어. 뭐 그거 전혀 안 된다. 택배가 있던 거야. 문 앞에 3일 동안 있던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네, 왜냐면 몰래 샀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러면은 있던 거야, 빌린 거야, 누가 준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제가 그땐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에 비하면 상당한 많은 자산을 그러네. 가지고 있죠. 근데 지금 오히려 브랜드 옷 잘 안 입거든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보다는 이미 지금 이제 다른 데에 이제 더 관심이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만족을 느끼니까 뭐 비싼 옷을 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오히려 좀 그러니까 진짜 꼭 소비가 아니어도 좀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더 큰 그 만족감도 있고 오히려 돈은 적게 들면서 만족감도 더 크더라는 게 제가 느끼고 있죠. 사실 저도 이 사회초년생 때 느낀 거가 생각보다 이제 월급이 이렇게 월급 받잖아요. 처음에 네. 신나서 쓰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그러면은 남는 게 되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처음에 저도 신용카드 받아가지고 딱 했는데 월급이 거의 진짜 스쳐가는 거예요, 처음에.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근데 별 쓴 것도 없어요, 보면은. 쓴 것도 없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원칙을 지켜가지고 이제 했었거든요. 신용카드 한도를 줄이는 거. 맞아. 그것도 방법이에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신용카드를 예를 들어 처음에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회사 뭐 어디 다니면은, 뭐 이렇게 많이 200만 원, 500만 원까지 막 맞아요, 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럼 기분 좋아가지고 500만 원 하는데 월급도 500만 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월급이 막 200, 250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도를 줄이고. 한도를 그때 저는 80만 원인가를 했는데, 그 80만 원 다 못 써요. 뭐 금액이 2월 되고 또 중간에 뭐 그 기준이라고 달라가지고 어쨌든 한 4에서 5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거나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체크카드 쓰는 거. 체크카드 이제 금액을 하고 정말 신기한 게 제가 체크카드를 예를 들어 뭐 금액을 한 20만 원, 뭐 아니 뭐 40만 원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신기한 게 5일 만에 30만 원이 나가.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나머지 이제 한 25일 동안 10만 원 그거 쓰는 거예요. 거지같이 사는 거죠. 아니 거지가치가 아니야. 생각보다 돈이 없으면 또 안 쓰게 돼. 없는 걸 아니까 그냥 없는 데만 안 쓰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갔던 게 현금만 쓰는 거. 현금만 쓰면 사실은 맞답니다. 이게 최고죠. 이게 돈이 사람은 그렇대요. 이 뇌에서 돈이 나가면 머리에 그 충격이 엄청나대요. 이 충격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카드를 만든 거래요. 근데 이제 현금을 쓰면은 좀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코칭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월급 다 쓰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발하니 저 근데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사는 게 맞아요. 없는데 네. 근데 항상 보면은 월급 받으면 남는 게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앞에 이 세 가지를 좀 하면서 좀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도 어떤 것도 좋으니까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갑자기 부끄러워져요. 제가 그때 당시에 24일이 월급날이었어요. 근데 카드 그 출금일이 25일이거든요. 그럼 저는 24일 날 돈을 몽땅 찾아버리는 거예요. 카드 회사가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는 그 시정불량자 되는 거잖아. 그 정도. 차라리 그게 나은 거야? 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역시 경영학과.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역시 경영학과. 같아. 네가 진짜.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이번 주말에 다들 아이들하고 또 그런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어차피 돈 쓸 거 아닙니까 아이하고 또 돈 아끼는 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그 사실 나이님이 얘기한 거가 거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당신이 지갑을 열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어떻게 소비할 때가 가장 이제 사람이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냐라고 하면은 제일 큰 게 이제 물건보다 경험, 아까 그런 것처럼. 네.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뭔가 이렇게 뭐 그런 추억을 남기는 거.
여행은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뭐 산 옷은 안 입게 되면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에 갔던 여행들은 또 기억에 남죠. 가족들이 갔던 여행은 특히나 기억에 남으니까 또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좀 좋은 소비를 하시면 이게 또 높아지면 이거 얘기해야겠다. 그렇다고 여행 가는데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꼭 일단- 해외여행 가야 되고 네, 그건 아니에요. 파리 가야 되고 네. 네. 그냥 북한산 가도 돼요. 그게 다 기회 남는 거예요. 물론 막 또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예산을 정하시고 그 예산 안에서는 경험 소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얼마 전에 네. 2년 정도 전에 한번 뉴스에 엄청 떠들썩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DLS, DLF, 금융 손실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은행에서 이제 그 고객들, 특히 뭉칫돈 있는 고객들, 그 뭉칫돈 있는 일반 사람 중에 뭉칫돈 있는 사람들 다 연령대가 그러니까 평생 모은 돈 몇 억 들고 있는 이런 나이대가 분들, 있으신 그렇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 퇴직자들, 음. 뭐 퇴직금으로 한 3, 4억 정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팔았냐면은 저위험, 중수익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안전하다고. 네, 위험은 낮은데 수익은 중간이다. 이렇게 해서 판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상품이 손실이 95%씩 난 거예요. 네, DLS, DLF. 이 상품 금융상품인데 좀 복잡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은행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아유 또 터졌구나, 또 터졌어. 이런 일은 주기적으로 있어요. 주기적으로. 그거 나왔을 때 막 은행에다 다 나쁜 놈들이라고 했거든요. 은행이 뭐 불안전하게 판매를 했네, 막 사기를 쳤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금융위원회에서도 막 그 금융기관들 감사 나가고 이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거 보면서 이런 일을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막 절차나 프로세스를 강화한다고 해서 정말 없어질 수 있을까? 사라질 수 있을까? 이런 피해보는 사례들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내 돈을 묻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들으면 항상 끝이 안 좋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대상이 사기꾼이 아니라 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뭐 사기당할 수도 있죠. 사기로 뭐 100% 날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 내 돈의 90%를 날린 게 은행에서 권유해서 날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놀라거든요. 황당을 넘어서는 화가 나죠, 당연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책에 있어요. 은행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현명한 금융 소비자가 될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행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던 고객들 중에는 10년, 2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전 재산을 몽땅 투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연일 최고치를 자랑하던 펀드들도 때로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 그렇다 해도 투자자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때까지 은행원이라면 우리에게 틀린 말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선망의 직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은 애초에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고 그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아니었다. 은행은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일 뿐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제가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보험회사 광고할 때 막 보험 상품 막 소개하고 이런 광고 그런 거 보셨어요? 안 하죠. 네. 보험회사 광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들판이 있어요. 아빠. 또 옷도 똑같아. 청바지에 하얀색 티. 여기 옆에 안에. 근데 애들이 막 비눗방울 불면서 막 뛰어가. 행복하게 막. 막 해.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나와요. 배우들 나와요. 배우들 나와서 양복 입고 이렇게 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당신의 뭐 걱정 안녕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해요. 근데 그거 이미지잖아요. 그럼 제가 실제로 회사를 다녔잖아요. 예,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짭니다. 예, 수학과 통계학과 나온 사람들 데리고 앉혀놓고. 예, 왜냐면 거기도 기업이고 주주들이 있고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주들한테 이익을 환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이미지 때문에 본질을 못 본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 대한 제일 본질은 이 사람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그 사람이 나한테 권유하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사람도 이 상품을 모르고 팔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간과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캠페인 건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모션 뜨는 거예요. 딱 은행에. 그럼 보세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보험사를 예로 들면 제가 잘 아니까 어떤 상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상품을 딱 출시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럼 출시를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GA나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그 고객한테 유리한 상품을 주느냐, 파느냐, 그거보다는 나한테 수수료를 많이 주는 회사에 보험 상품을 파는 경향이 되게 높아요. 네, 그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설계사분들도 되게 많아요. 진짜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고마운 일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것도 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각자의 하는 이익을 거니까.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이거를 권유하는 사람도 이 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다. 제가 사실 오늘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카페에 갔거든요. 카페에 갔는데 저녁 때 제 바로 옆자리, 스타벅스에서 제 바로 옆자리에 어떤 분이 보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보험 그 얘기하시는 분이 판매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변액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성이 있는 상품.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디에 펀드 당신의 돈이 투자가 되고 이거는 수익률이 뭐 10%가 된다. 이렇게. 그런 건 없다. 거기 나와 있는 수익률 예시가 진짜로 나한테 확정 수익률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야 된다. 그분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거 잘 보면서 모르니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내가 20년 동안 돈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넣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그 상대방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도 그걸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께서 내가 금융 소비를 하실 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공부 하나 팁을 좀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정말. 근데 인터넷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시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거기는 판촉으로 블로그 같은 게 많아서 무료 상담 연결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보다 유튜브 같은 거에서 차라리 검색하시는 게 낫다. 금융상품 명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제가 저희 보험에 대한 거 영상을 예전에 채널 오픈 초기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거 보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는 은행은 당연히 그 이미지가 있잖아. 막 부자 되세요. 네. 이거 카드인가? 아무튼. 부자 되세요. 카드, BC 카드. BC 카드죠. 어쨌든 그 은행은 왠지 그 신뢰가 가고 되게 대출도 잘 해주고 또 돈을 맡기면 이자도 주고 하니까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은행에 적금을 해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니까 당연히 은행은 좋은데 근데 저도 이제 그 재테크에 관심 가지면서 펀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은행에서 추천해주는 차이나 펀드, 일본 리츠 펀드 이런 걸 골고루 들으면서 나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가입을 했다가 최절정일 때 가입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빼려고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모르고 그냥 남의 말만 듣고 이게 대가를 내가 치르는구나. 아무도 이걸 책임지지 않는구나. 그걸 추천해준 사람은 이렇게까지 손해가 날 거라고는 얘기는 안 해줬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은행을 물론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추천을 해주는데 정말 이게 내가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적금 그러니까 뭐 돈을 잠깐 모으기 위해서 넣는다거나 아니면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은행에서 하는 뭐 선불 카드 이런 게 있어요. 50만 원을 45만 원만 내면 50만 원을 쓸 수 있게 그런 카드를 이제 해주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거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어차피 애들 학원비나 이런 이제 지출로 이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를 내가 알아서 그런 걸 찾아 먹어야지 이게 그냥 권해준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죠. 근데 주변은 잘 모르니까. 그분들도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 얼마나 복잡한데 그거 다 공부하고 있어요. 네. 쉽지 않은 거죠. 내 돈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이제 사실 코코님 말씀이 되게 공감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까 뭐 나이님 얘기했던 이렇게 DLS, DLF 부분이나 아니면 라임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거 뭐냐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기가 좋을 때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기회를 놓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맞아. 또 뭐라도 하려고 하고. 네. 그리고 은행 가면은 사실은 분들 이제 보면 되게 다 훈남훈녀잖아요. 되게 미남미녀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분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은행 가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저한테 뭐 상품을 권유하고 하시더라고요. 제 은행 잔고나 이걸 보면서.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저는 당연히 이제 제가 하는 투자가 있으니까 일단은 괜찮습니다라고 말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뭐 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너바나라는 걸 유튜브나 뭐 팟캐스트 이런 걸 보면서 저희도 회사 이름이 월급쟁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재테크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 뭐 지점장님이랑 같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도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은행원들이 되게 그렇게 깔끔한 사무실에 뭔가 이렇게 뭐 수트 멋있게 딱 입고 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상품들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제가 봐도 되게 호카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이렇게 뭐 훈남인 분이 이렇게 딱 권해주니까 저도 호카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어차피 그런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직접 투자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좀 믿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이제 누군가를 믿고 뭔가 되게 쉽게 누군가가 돈을 불려주겠지라고 해서 또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믿고 했다가 돈을 잃은 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물론 그렇게 잃게 된 뭐 은행도 잘못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실 많이 해요. 예, 근데 뭐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어떤 분이 칼럼 썼는데 은행과 친할수록 벼락거지가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은행에서 파는 상품 갖고 부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은행에서 뭐 넣은 상품으로 내 은행원이 추천했는데 그걸로 부자 되는 경우 거의 없다. 예, 뭐 지금 상승장이니까 운이 좋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똔똔이 될 거고 사실은 이익 얻긴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투자는 셀프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과연 그걸 추천한 사람은 과연 그걸로 돈을 벌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못 벌었죠. 사실은 은행원분들은 이제 자기가 거기서 급여를 받으니까 또 회사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미는 상품이니까 그렇죠. 본인이 하는 거죠. 네.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오리온을 다니는데 오리온에서 과자를 파는데 이게 사실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몸에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월급쟁이니까 나는 거기서 장점을 더 크게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는 사실은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은행원 입장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중요한 건 소비자가 좀 똑똑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마젤란 펀드나 뭐 버크셔 해스웨이처럼 뭐 이런 회사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 판매하는 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는 펀드 매니저가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인사이동을 해요. 또 이직도 잦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이름을 했지만 운영하는 사람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 기준도 바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여러 가지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일 좋은 건 직접 투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 배분 투자. 뭐 앞 시간에 김성훈님 나오셨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ETF 투자. 그 은행에 사실은 뭔가 권유해서 투자하는 거는 전 순위에 넣으면 안 되는 개인적으로. 네,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품을 공부하는 것보다 상품 판매를 공부하시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월급쟁이로 살면서 다른 월급쟁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고 자시고 본인의 할 게 일을 아닌 하는 거예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물건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핸드폰 사러 갔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핸드폰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할 때는 막 다 찾아보고 막 사양 막 비교하고 해서 사니까 그 사람이 알고 모르고랑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복잡하다는 점, 그리고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물건을 팔듯이 그걸 팔아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까 너가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할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진짜 먼저 잘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아. 네.